저번 양적 완화 컨텐츠에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급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급등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간단한 배경 설명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MMT 기반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다음 자산 폭등 시장 때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배경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처럼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제 결국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유동성이 한번 풀리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됐을 때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들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시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꼭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실물 경기는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MMT 기반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 달러에 페어링된 전 세계의 종이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종이화폐로 표시가 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얘기를 드렸던 그 신용화폐 시스템의 그 마지막 주기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한 100년 이내로 사람이 이제 산다고 봤을 때 사실 화폐 주기보다는 짧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화폐 주기는 사실은 한 100년 정도마다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그 100년 주기의 화폐 주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와 있나, 그렇게 봤을 때는 신용화폐 시스템이 생겨난 이래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았던 금융시장의 붕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험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금과 은과 암호화폐 세 가지를 봤을 때 안전자산은 금과 은, 해지자산을 암호화폐라고 분류를 하고, 사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자산들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자산으로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그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동의어처럼 쓰이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곧 해지자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을 구분을 해주신 그 의미가 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은 이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안전자산은 시장의 하락과 비교해서 똑같이 하락하지 않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지자산의 경우는 꼭 반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시장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을 재정의하자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은 이제 이런 원래 정의랑 어떤 시장을 떠나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전자산,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지자산,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큰 의미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데에서의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의 의미가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에 대한, 네,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에 대한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몇 달 정도를 보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의 주기가 마지막 끝날 때가 언젠가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꼭 붕괴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기 때문에 실물 금과 은과 암호화폐가 안전자산과 해지자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말씀하시다가 금이라고 하시는 게 사실 디지털 금, 사람들이 금 투자한다고 하면은 흔히들 ETN이나 ETF를 통해서 금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물을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의 시스템에서의 안전자산을 얘기하는 거는 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차이도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안전자산과 해지자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안전자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금과 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금과 은은 방금 질문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금이나 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앞으로 폭등할 때 반드시 들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자산은 실물금과 실물은입니다. 근데 그게 뭐 비중이 반드시 커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누구나 다 상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상승할 때 그 마지막까지 상승했을 때 가치를 어떤 자산이 지키고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실물, 금과 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화폐는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나라마다 패권을 바꿔가면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그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자산이 금과 은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첫 번째 콘텐츠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달러의 원래 처음 출발 자체가 금본위제, 그러니까 달러를 얼마를 들고 가면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 보관증에서 출발을 했다 그랬죠. 결국 이 달러와 금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실제 기준이 되는 가치 대비 훨씬 더 많은 통화가 시중에 공급이 되면서 화폐 주기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시기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러의 원래 출발점이었던 금의 가치와 더 급속도로 이격을 벌리는 형태로 치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종이화폐의 상대적 가치 대비 실물 금과 은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뭔가 실물과 디지털 금의 가격이 괴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금 가격, 은 가격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저는 이제 종이금, 종이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실물금, 그러니까 실제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가격이 원래는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실물금과 실물은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 금덩이, 은덩이의 가치 대비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종이금, 종이은의 가치가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책정된 가격이 금과 은 가격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금융시장에 너무나도 많은 유동성과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시장이 원래 실물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고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원래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을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많이 눌렀어요. 자본력을 기반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지켜지려면 사실 금 가격이 상승해서는 안 되거든요. 금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위해서 눌려진 금 시장이 언제 다시 폭등을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화폐 시스템이 언제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인가. 그 기준을 봤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그 기준은 실물 금과 은 가격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과 괴리가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시그널을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현재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버 차트를 보시면 사실 1, 2년 전 가격 대비 저점을 크게 뚫고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저 같은 경우는 실물을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해왔었는데 실물을 직접 꾸준히 가격을 트레이싱 한 사람만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실물 가격은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저 같은 기간에 차트로 보여지는 금융시장에서의 실버 가격은 저점을 이탈했지만 오히려 실물 실버바 은화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에서 40% 오히려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달러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듯이 금의 가격이 달러 가치의 상대적 기준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달러 인덱스는 사실 종이 화폐끼리의 비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진짜 절대적 기준의 달러 가치를 말하려면 금 가격이랑 비교해 보는 게 더 사실은 정확해요. 그 금 가격이 언제 다시 상승할 것인가. 그럼 그 절대적인 기준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준이 이미 2019년도 6월 달에 금융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앞으로 금의 상승과
그리고 실물, 금과 은 가격에 금융시장에서의 괴리가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말인즉슨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물 금과 실물 은을 구하고 싶어도 현금을 주고는 사기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물 금과 은에 대해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 비중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전자산 보험 목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물 금은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ETF나 ETN 상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ETF의 뒷글자인 F가 펀드고 이제 ETN의 N자는 노트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뭔가 금이나 은을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투자한 게 아니라 그거를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그 펀드가 뭐 부도가 나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채권 자체가 우리 이 돈 못 갚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투자 자산이 몽땅 날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내가 투자를 했지만 위험자산이 돼버릴 수도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